당근마켓에 올라온 텐트 하나가 눈에 띕니다. 로스페이스 지오돔 4. 2년 전 구입, 사용 5회, 80만 원에 드립니다. 2년 전 이 텐트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줄 서서 사던 물건이었죠. 원가의 절반 이상을 깎았는데도 문의는 며칠째 없습니다. 가격 제한 알림만 몇 개 들어올 뿐입니다. 골프채 풀세트, 판매 희망가 100만 원, 로드바이크 120만 원에 양도합니다. 신품 살 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조회수만 올라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물건들은 중고라도 금방 팔렸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코로나 시기 캠핑용품 시장은 5조 7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전거 관련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골프장은 예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자전거 업체 알토는 매출이 29% 급감하며 42억 원 손실을 냈습니다. 40년 운영하던 낚시용품점은 폐업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중고시장은 헐값투매 전쟁터가 됐습니다. 한국 중산층이 즐기던 주말 취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행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프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골프장 사장은 올해가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린피가 30만 원까지 치솟았던 그곳이 지금은 20만 원으로 내려도 예전만 못합니다. 주말인데도 주차장이 반밖에 안 찬다고 했습니다. 골프 이용객은 2025년 기준 약 470만 명 수준입니다. 최근 2년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코로나 때 급증했던 골프 붐이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 골프는 법인카드로 버텨온 산업이거든요. 회사 돈으로 손님 접대하던 문화 말입니다. 비싸건 싸건 상관없었습니다. 거래처를 가까운 골프장에 모시고 가는 게 비즈니스였으니까요. 법인 무기명 회원이 많으면 가격을 올려도 된다는 말이 업계에 돌았습니다. 한 골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홀 치는데 만 원입니다. 7, 8홀이면 그린피만 18만 원이죠. 카트비 3만 원, 캐디피 4만 원 더하면 25만 원입니다. 식사까지 하면 하루에 30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최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기업들이 골프를 금지하기 시작했거든요. 법인카드로 치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골프장은 갑자기 주요 고객층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740만 명이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줄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국 골프 산업의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골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 남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30년 넘게 골프를 쳐왔습니다. 과장 시절부터 법인카드로 접대 골프를 다녔고 부장 달고 나서는 주말마다 거래처와 라운딩을 돌았습니다. 임원이 되고 나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쳤죠. 회사 돈으로 치는 골프였으니까요. 그분들에게 골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였고 인맥이었고 자기 과시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골프 어때요? 한마디면 거래처와의 관계가 풀렸고 주말에 라운딩 한번 하시죠? 하면 승진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소득이 줄어서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자산 가치가 예전만 못하니 가장 먼저 취미 유지비부터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중산층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작년에 퇴직한 한 분의 경우를 보면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한 달에 8번 정도 쳤습니다. 법인카드로 다 해결됐으니까 신경 안 썼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첫 달에 골프를 4번 쳤는데 통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협의 1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퇴직금 받아서 여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금방 바닥나겠더라는 거였습니다. 퇴직 후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 받아봤자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거기에 개인연금 조금 더해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한 달 수입의 전부죠. 그런데 골프를 월 4회만 쳐도 100만 원이 사라집니다. 한 달 수입의 절반이 골프로 나가는 겁니다. 집 관리비, 통신비, 식비, 의료비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쳤어요. 많이 치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였거든요. 골프장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되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것조차 사치가 됐어요. 한 번에 3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치겠어요? 회사 돈으로 즐기던 호사가 끝난 뒤
내 지갑을 열어보니 취미가 아니라 지밀이 되어버린 겁니다. 골프채 세트는 창고에 처박혀 있고, 골프화는 먼지 쌓이고, 골프복은 옷장 구석에 걸려 있습니다. 중고로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퇴직자들이 다 팔려고 내놓으니까 시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한 골프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저희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이분들이 평일 골프장 상당 부분을 채우던 분들인데 한 달에 8번 치던 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옵니다. 법인카드가 없어지니까 돈 계산하면서 치시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골프를 물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골프장 가서 이게 인생이야. 골프 배워둬야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돼. 이러면서 전수해줬을 텐데 지금 2030세대는 그런 거 안 먹힙니다. 아빠, 그 돈이면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어요. 왜 공 치면서 돈 낭비해요? 이런 반응이거든요. 결국 베이비붐 세대가 골프를 못 치게 되면 한국 골프 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공감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캠핑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한국 자영업 DNA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캠핑 시장은 2019년 3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5조 7천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캠핑장 매출도 1조 5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박 산업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 유입이 끊기면서 개인당 지출액이 떨어진 겁니다. 5년 전에는 1인당 연간 150만 원씩 캠핑 용품에 썼는데 2023년에는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존 캠퍼들은 장비 다 갖췄으니 더 이상 안 사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든 거죠. 여기서 캠핑장 사장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배짱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오토 캠핑장 기준으로 몇 년 전까지 3만 원, 4만 원 하던 게 지금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황당한 건 꽤 많은 캠핑장이 1박은 안 받고 무조건 2박만 받는다는 겁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만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원 조사를 보니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했던 소비자가 42%나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1박도 시간 내기 어려운데 2박을 강요하는 거죠.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데 뭐가 문제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DNA를 보면 알 수 있죠. 뭔가 잘 된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최근 토지 규모 캠핑장 운영이 화제가 됐습니다. 주 2회 운영에 월 매출 1,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캠핑장 자영업이 요즘 엄청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야영장이 3,7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죠.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들어가서 돈 번 사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은 캠핑장 팔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몇 년 먼저 캠핑 붐을 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스노우피크라는 캠핑 브랜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잘 나가던 회사인데 시총 4,500억 원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이익이 99.9% 줄어들었습니다. 몇백억씩 벌던 회사가 영업이익 1천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일본 캠핑 붐이 1년 반 만에 순식간에 증발했거든요. 갑자기 캠퍼들이 사라지니까 중고용품 가게에 상품이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했고 산까지 사서 캠핑장 만들었던 분들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스키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기후위기와 인력난이라는 이중 충격입니다. 3인 가족이 3박 4일 스키 여행 다녀오면 약 170만 원이 듭니다. 월급 한 달치가 거의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손님보다 직원이 먼저 도망친다는 겁니다. 지난 겨울 스키장 찾았던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리프트가 멈춰 있고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고 식당은 점심시간인데도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전국 대부분 스키장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리프트 운영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영하 10도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흥미로운 건 2022년에서 2023년 시즌 스키장 방문객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일부 스키장은 전년 대비 20%에서 49%까지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인 거죠. 그런데도 스키장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력난과 운영비 폭등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지마저 나빠졌습니다. 스키장 운영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바뀌고
계약직은 단기 알바로 대체됐습니다. 경력 있는 전문 인력들은 하나둘 떠났고 리프트 정비사나 슬로프 관리사 같은 전문직에 경험 없는 단기 알바가 투입됐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품질은 곤두박질 쳤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직원 부족하니까 서비스 엉망이고, 서비스 엉망이니까 손님 불만 폭발하고, 불만 쌓이면 재방문 떨어지고, 재방문 떨어지니까 수익성 악화되고, 수익성 악화되니까 인건비 더 줄이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후위기입니다. 한국 스키장이 왜 비싼지 이해하려면 한국 겨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스키장 만들려면 높은 산, 추운 날씨, 눈이 필요한데 한국은 세 가지 모두 부족하거든요.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겨울은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겨울 내내 천연 눈이 쏟아져서 별도로 눈 만들 필요가 없는데 한국은 강원도 산간 지역도 거의 100% 인공눈에 의존해야 합니다. 인공눈 만드는 과정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대형 제설기 한 대를 하루 종일 가동하면 일반 가정집 10배 넘는 전기를 먹습니다. 한전이 2022년부터 전기요금을 연이어 올렸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2년 사이 약 40%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겹쳤습니다. 기온 올라가니까 제설기를 더 오래 돌려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밤에만 제설기 돌려도 됐는데 지금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때로는 낮에도 돌려야 합니다. 스키장 하나를 한 시즌 운영하는데 전기요금만 수십억 원 듭니다. 대형 스키장은 한 시즌 전기요금이 100억 원 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스키장 사장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온 오르는 건 그들이 막을 수 없고 전기요금 오르는 것도 어쩔 수 없거든요. 방문객은 늘었는데 인력난과 운영비 폭등으로 수익성은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 이게 스키장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전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의 실패입니다. 코로나 때 자전거 관련 주식이 15% 이상 급등하며 상한가 기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알토는 최근 매출 29% 급감해 42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리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스캇은 판매 감소와 재고 과다로 최대 40% 눈물의 할인 판매에 나섰는데 2,100만 원대 제품이 1,700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 가격이 거의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진입 장벽을 너무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드바이크는 자전거 자체 가격도 비싸지만 헬멧, 고글, 신발, 옷 등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초기 비용 100만 원 이상 각오해야 합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에서 지나친 가격 인상과 각종 용품 가격 올리는 바람에 너무 큰 진입 장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 많은 분들이 러닝으로 넘어갔습니다. 러닝화 하나면 되니까요. 거기에 직구가 너무 쉬워진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자전거 하나 구매하려면 무조건 근처 샵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너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으니 동네 샵이 무너진 겁니다. 자전거 샵 사장님들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고 가족 생활비 벌기 위해 문 일찍 닫고 일용직이나 배달 쪽으로 투잡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자전거 샵 매출은 수리 공인비와 자전거 판매인데 현재 적자인 매장이 80%가 넘을 거라는 업계 관계자 말이 있었습니다. 한강변 가보니 자전거 타는 분들이 확실히 줄긴 줄었더라고요. 로드바이크 타시는 분들 의견 보니 한번 라이딩하기 위해 준비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 들으면서 한강 뛰는 게 가장 편하고 운동 많이 되니까 이탈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 이게 자전거 산업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낚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완전한 고령화와 세대 단절입니다. 경기도 모 저수지 낚시터를 20년 운영하시는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때는 주말이면 새벽 5시부터 자리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 넘길 때도 있었답니다. 지금은 주말에도 10명 오면 많이 온 거고 평일은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올 때가 태반이랍니다. 한 달 매출이 300만 원 나오면 다행이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체 낚시 인구는 2000년대 초 500만 명에서 2023년 명으로 증가했지만
이건 바다 낚시와 루어 낚시가 늘어난 겁니다. 민물 낚시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대 구성입니다. 전체 낚시 인구 중에서 20대는 3%밖에 안 되고 30대도 8% 정도입니다. 합쳐봤자 11%니까 10명 중 1명 정도만 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반면 50대 이상이 70%가 넘습니다. 완전히 고령화된 취미가 된 겁니다. 실제로 한 대학생한테 낚시 가보겠냐고 물었더니 차라리 집에서 게임하는 게 낫죠 라고 답했습니다. MZ세대에게 낚시는 지루함 그 자체입니다. 슈츠, 15초에 도파민이 터지는 시대에 입질 하나 기다리며 5시간을 버티는 건 그들에겐 시간 대비 가성비가 최악인 거죠. 낚시터 입장료만 5만 원인데 거기다 미끼값, 기타 소모품까지 합치면 하루에 7만 원에서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그 돈으로 PC방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 훨씬 더 즐겁다는 겁니다. 5시간 앉아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보다 5시간 동안 게임 10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동물권 인식의 변화도 한몫합니다. 낚시는 동물학대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물고기 입에 바늘 꽂아서 끌어내는 게 잔인하다는 겁니다. 비건이나 동물권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단절도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낚시 가는 게 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말에 낚시 갈래? 하면 보통 아들들은 싫어요. 친구들 만날 거예요. 라고 거부합니다. 이렇게 세대 간 전승이 끊기면서 낚시 문화가 소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뭘까요? 20-30세대가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골프장, 평일 이용객 평균 연령 65세, 캠핑장 주 고객층 40대 이상, 낚시 인구 70%가 50대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안 나오거든요. 골프 한 번에 30만 원이면 동남아 항공권 값이고 캠핑 2박에 15만 원이면 깔끔한 호텔에서 자는 게 낫고 낚시터에서 5시간 앉아있을 시간에 PC방 가면 훨씬 재밌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뀐 거예요. 결국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해원제 골프장 연회비 1억 원, 1박에 50만 원짜리 프리미엄 캠핑장, 해외 원정 스키 투어, 이런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여전히 골프 치고 캠핑 가고 스키하거든요. 문제는 적당히 즐기던 중산층입니다.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박에 7만 원, 8만 원 받으면서 2박 강요하는 곳들은 결국 손님 꺼지면 폐업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미 고객은 떠났으니까요. 스키장은 더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운영 일수는 줄어들고 전기요금은 오르고 직원은 구할 수 없는데 손님들은 일본으로 가버립니다. 비슷한 돈이면 홋카이도 가서 천연 파우더 스노 타는 게 낫다는 거죠. 자전거 샵, 낚시용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운영하고 문 닫을 때 남는 건 재고뿐입니다. 헐값에 떨이로 팔아도 다 처리 못합니다. 결국 누가 피해를 볼까요? 피해보는 건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은 이미 해외로 눈 돌렸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동네 자영업자들입니다. 30년, 40년 가게 하나로 가족 먹여 살리던 분들이 하나둘 폐업 현수막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퇴직하고 나서 할 게 없어진 세대입니다. 회사 다닐 땐 바빴으니까 주말에 골프나 낚시라도 갔는데 퇴직하고 나니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골프장 가는데 나만 요즘 바빠서 라며 핑계대고 빠집니다. 돈 없다고 말하기 창피하니까요. 그렇게 모임에서 하나둘 밀려나고 집에서 TV만 보다가 하루가 가는 겁니다. 한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 환자 중 상당수가 사회적 단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취미 상실은 단순히 여가 상실이 아니라 인간관계 상실로 이어지거든요. 이건 단순히 산업 하나가 무너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중상층의 삶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골프장 평일을 채우는 70대들이 80대가 되면 체력적으로 못 칩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지금 50대, 60대 중에 골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평일 골프장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골프장은 2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확 내리거나 문을 닫거나.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짱 장사하면서 2박 강요하고 7만 원, 8만 원 받는 곳들,
5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까요? 손님들은 이미 학습했습니다. 캠핑 가느니 펜션 가는 게 낫다고. 한번 등 돌린 고객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 가격 내리고 1박도 받겠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스키장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스키장 18곳 중에 3곳이 이미 문 닫았습니다. 앞으로 2-3곳이 더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스키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독과점 시장이 되는 겁니다. 경쟁 없으니까 가격은 더 오르고 서비스는 더 나빠지죠. 여기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산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일까요? 한국 중산층이 30년 동안 즐겨온 취미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건 단순히 유행이 바뀐 게 아닙니다. 중산층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직장 다니는 가장이면 한 달에 한두 번 골프 치고 여름 휴가 때 가족이랑 캠핑 가고 겨울엔 스키장 다녀올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게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살기 좋은 곳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면 레저는 제일 먼저 포기해야 하는 사치가 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지금 일하는 삼봉 40세대도 부담스러워서 줄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치던 골프도 이제는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그러다 보니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퇴직하면 더 심각합니다. 연금 받아봤자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취미생활은 꿈도 못 꿉니다.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빠지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골프를 치니까 캠핑을 갑니까? 못 갑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중간이 사라진 겁니다. 부자들만 하는 초고가 시장과 아무도 안 하는 텅 빈 대중시장 둘만 남았습니다. MZ는 떠났고 중산층은 거덜났습니다. 우리가 알던 적당한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그 텐트 80만 원에도 안 팔리는 이유는 물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걸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선택을 좌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